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하락 출발했지만 흐름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3,200선을 회복했었지만 오늘은 3,200선 다시 내줬습니다. 3,17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반등하면서 80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801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효과는 하루짜리에 그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석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진짜 저렇게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주가도 저렇게 많이 오를 일인가 이렇게 다시 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조은행 변정규 정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좀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니나 다를까 SNS로 글들을 올리면서 좀 불안했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는 정상회담 자체는 좀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미팅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협상의 다리에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 생각하시나요? 실무적인 이제 회담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의 합의는 했지 않습니까? 틀을 합의를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하나하나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율과 예를 들면 얼마만큼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구체적인 이 실행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도 연결된 그러한 미국의 투자들 이런 것들과도 많이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 회담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북풍이 조금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올 수 있다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에도 어떤 좋은 점, 훈풍이 일지 않을까, 증시에도 훈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자체는 사실 코스피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협상 회담에서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자체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글쎄요, 어저께 거의 다 반영이 됐었고요. 보통 이미 선반영?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됐었고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왈가왈부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단서를 얘기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고용이 얼마나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지, 고용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하반기 미국 경제에 어떠면 예를 들면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악화되면은 대량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문서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마 작년에서도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도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고용 악화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9월 달에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무님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자연스럽게 잭슨으로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되게 짚을 만한. 좋은 얘기만 어. 계속 하려고 애를 썼고 최대한 중국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중국 정말, 얘기를 네. 좀 덜 해줘서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 얘기가 실제로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 같이 비둘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더리움 막 15%씩 올리고 막 이 리스크 자산들의 쪽으로 다 막 쉬프트가 됐었는데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어저께는 또 다 내렸잖아요. 이더리움이나 가상 자산들도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크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저께 그 뭐 22일이죠. 22일 날 잭슨홀 미팅의 발표문, 뭐 잭슨홀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파월 의장. 이 기조 연설문을 보자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달라요. 이제 전반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향후 단기적으로 하반기 미국의 뭐 금융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했고요. 후반기는 미국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5년 만에 개정을 했거든요, 문구를. 전면 개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고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뭐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명을 갖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전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문구들과 발언들이 있었고요. 후반에 이 프레임워크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고요. 하나의 문장은 또 굉장히 강한 문장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forcefully라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는 그리고 commitment 약속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문구 단어들을 넣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위원들이 다 같이 이것을 갖다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문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뭐 고용을 위해서 앞으로 경기 진작만 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이렇게 옥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였거든요.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는 앞쪽을 보다가 굉장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게 너무 좋았는데 후반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빌미로 해서 하반기 내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조금 늦게 주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22일 날 있었던 이 발표문의 가장 큰 핵심은 파월 의장의 고민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월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예전만큼 굉장히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견조적인 성장은 있지만 그만큼 강하지 않은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올라가는 경우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율이 15%나 더 높은 수준에서 많이 지금 뭐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물가가 높은데 경제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 파월의 발언을 가지고 하루하루 증시의 반응 자체가 너무 휙휙 바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9월에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간밤 미증시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런 반응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금리 인하 몇 번 예상하세요, 전문님? 글쎄요, 이번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전반부부터는 뭐 비득이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예상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장소요? 예, 그 잭슨홀이라는 어.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네.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너무 좋아요. 가보면은 마음이 확 트여지고요. 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 되는 걸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 왜냐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초목도 보고요. 물론 거기 가면은 이제 불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은 하지만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가지만 말고 멀리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모든 걸 잊고 9월 달부터는 적어도 한 번은 내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9월에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11월 달, 12월 달에도 내릴 것인가 과연 이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P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고요. 게다가 뭐 한 번 더 9월 달까지는 뭐 고용 데이터도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둔화에 조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낮아지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를 문구를 수정한 듯이 앞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 9월 달에 한번 내렸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가 한 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단 내려놓고 나오는 숫자를 좀 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파월이 연설한 맨 뒤쪽 차트를 보면 이제 수정되기 전점을 찍고 수정된 다음에 고용집도 확 떨어진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때문에 9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로 한 거야. 내가 트럼프에게 밀려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구나. 역시 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에서 얘기한 그 정책 부분 바꾼 부분은 저는 오히려 매파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세요? 후반에 그 뭐 통화 정책의 에버리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파적으로 보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뭐 유연 그 물가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유엔 물가제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것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원안대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가와 고용, 이제 물가와 고용을 같이 생각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면으로 이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2020년에 수정된 프레임워크는 상당히 지금하고 달랐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오랫동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5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2008년도에 리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은 7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0%에서 0.25%였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어요. 리만 금융 사태 때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있었어요. CPI가.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그만큼 빨리 또 많이 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리고 그걸 또 빨리 풀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사람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아프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대처하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는 그만큼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돈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이제 그 유동성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겠지만 앞으로 유동성을 갖다 더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이제 사이클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러한 고층을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 악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왜냐하면 이민을 막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세 정책, 관세로 인해서 지금 물가도 지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상으로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둔화가 되는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물이죠. 이제 엎질러 놓은 물은 자기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든 할 수가 없는데 사이클상 내려가는 것은 내가 부양을 하든 뭐든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연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관세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지 통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파월 의장은 너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고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통화 정책만 신경 쓰는 것도 힘들 텐데 트럼프가 너무 압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뭐 연준 인사들의 이 구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앞으로 파월의 결정에 있어서 뭔가 다른 돌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연준의 독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독립성이 중요한데 지금 리사 쿡 이사가 또 여러 가지 뭐 뉴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해임 통보도 얘기도 나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3명의 연준 위원이 벌써 트럼프 인사로 이렇게 채워질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 쿡 이사마저 이제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면 이제 4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연말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트럼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이후에 내년 5월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이제 임기 만료.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된다면 뭐 4명에서 5명까지 이제 트럼프 인사가 7명 중에 채워지게 되는 대다수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가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 뭐 중반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마련만 된다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미국 전체로 봐서는 일리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금리만 낮추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고 비용이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리 낮춰진 것만큼 경기도 부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실업률도 오히려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오히려 정부 부채는 적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20년도에 실제 에버리지 넣고 그다음에 숏팔이라는 부분을 넣었잖아요. 고용에 맞습니다. 있어서도 그걸 넣었던 걸 다 뺀 건데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오히려 매파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뭐 상방을 생각하지 않는 네. 왜냐하면은 고용이 떨어지면 그것을 메꿔야 된다. 죄송합니다. 메꿔야 된다고 문구를 수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용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하락이면은 그것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구를 양쪽으로 다 이제는 뭐 볼 수 있는 그러한 문구로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매파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를 갖다 상당 크게 내린다면 상당폭 내린다면 미국의 부채 문제는 굉장히 좋겠죠.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인사가 이제 말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었는데요. 근데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공감은 하긴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지,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뭐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시장금리를 내려야지 이제 미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사실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채권도 그만큼 많이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죠. 그래서 반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를 지금 야기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매듭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 수입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자체를 돌리는 이런 문제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이제 공화당에서 어떠한 구상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변수가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금리 내가 낮춰볼 수도 있겠지만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 돼버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는데 고용도 나빠지고 금리 올라가서 회사들 망하고 뭐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면 벌써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고용지표 악화, 게다가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은 조금 정체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6% 오르고 다른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번에도 연출하긴 했지만 과거라 하면은 3, 4년 전에 같이 이렇게 모든 주식들이 막 5%, 10%씩 오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큰 성장은 주식 시장의 큰 성장은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될까? 금리를 내리자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높아질 것 같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파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식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식의 우산 장수가 우산 하나 장수. 있고 신발 장수가 집신 장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한 사람이 좋고 비가 안 오면 다른 자식이 좋고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잘 밸런싱 할지 그 말을 갖다가 밸런싱이란 용어로 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밸런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먼저 부양할지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잡을지.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워크 자체에서는 굉장히 강화된 인플레이션을 더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다 표명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에 있었던 수정보는 조금 더 성장 측면에 치우친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고용도 낮고요. 성장률도 낮고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아까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CPI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조금씩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의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달러도 궁금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거의 97, 98선에서 좀 묶여 있는 듯한 기분인데 달러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달러 많이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달리 달러 강세가 뭐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환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1,300원이 넘는 이 고환율이요. 지금 3, 4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 우리나라 평균 환율을 보자면 한 1,130원 종가. 예. 2020년 코로나 전까지로 본다면 한 1,130원에서 1,150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는 1,300원대도 넘어서 1,400원대까지 이제 막 가니까 너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당분간은 이제 앞으로는 달러를 갖다가 팔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정책으로 회귀한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받으면 전부 다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인데 빨리 팔아서 이것을 갖다 언제든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다시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간 것은 2021년부터예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굉장히 반대 방향을 걷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렇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좀 낮게 올라가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무려 상단이 4.5%예요. 한국의 기준금리 2.5%잖아요. 이 격차가요.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아야 돼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안전통화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아요. 지금은. 그래? 안전통화인데 이자도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글로벌리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선이기 때문에 강달러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유로 강세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돼 있고 역전폭이 2%포인트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1,400원 가까운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역전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딴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뭐 애들 미국에 학비도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업들은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을 주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환율이 변하니까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잭슨 홀도 봐야 되고 FOMC도 봐야 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분이 좋으신지 나쁘신지 이것을 갖다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잭슨 홀에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더 보내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호연지기 키우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가 더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도 미국 주식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계속 해외 자산 늘리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계속 해야 되고 뭐 트럼프 3,500억 불 또 원화를 사던 뭘 하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우리 거의 그 외환보유고의 거의 한 7, 80% 수준인데 엄청 큰 돈인데 금액입니다. 그거 뭐 사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원화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원화가 과연 약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귀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투자거든요. 네. 투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엔화에 있어서는 뭐 엔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작년에 크게 당했죠. 엔킬이라는 거 이제 뭐 금리도 낮고 뭐 성장률이 낮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캐리 트레이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캐리예요, 이게. 원캐리가 벌써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네. 수년 동안. 이 원캐리가 너무 나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우리나라 예탁원이 집계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금액들이 조금만 돌아온다면 지금 뭐 우리가 20조, 30조의 경기 부양, 소비자 어떻게 보면 쿠폰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10배 이상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간 돈으로 돈 벌어서 쓰고 있는데 그 국내 주식 산 것보다 훨씬 많이 돈 벌었잖아요. 나가서 그 돈 벌어서 이제 외화벌이 한 건데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번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좋았어요. 엄청 그렇지만 좋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 또 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그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 돈을 계속 버시려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뭐냐면 환율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주식 기초자산도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은 달러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환율도 올라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오를 수 있지만 환율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파워 의장님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이제 앞으로 더 빨리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서학개미들은 조금 우리나라 국장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로도 좀 관심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